자, 이제 마지막으로 큰 흐름을 읽으세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문 보실 때 여러 가지 많은 트렌드도 접하고 여러 가지 기회도 알으셔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대한 큰 흐름을 좀 보셔야지 내가 여기에 좀 가담할지 나와셔야 될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큰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의 발언이 등장한다거나 요 사람들의 사진이 등장하게 되면 그 기사는 꼭 반드시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요 사람.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 이름은 이주열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중앙은행은요 기본적으로 돈을 풀거나 돈을 죄거나 돈을 금리 카드를 만져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쫙 풀거나 돈을 끌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중앙은행이 돈을 풀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경제신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시그널을 내보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앞서가는 차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 갑자기 우회전 해버리면 내가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은행들, 민간 기업들에게 나 지금 좌측 깜빡이 켰어, 나 우측 깜빡이 켰어, 잘 따라와야 돼. 이 신호를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내보냈다가는 본인 목도 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내보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보내느냐? 경제신문과 경제뉴스 매체를 통해서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을 씁니다. 애매모호한. 그 행간을 잘 읽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예전에 2015년 6월 기사네요.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이주열 한은 총재 미국 금리를 올리면 실물 경제의 위축이 우려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우리나라 경기를 하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2015년은요 미국이 금리를 첫 번째로 올렸던 해예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함께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를 지금 내보내는 겁니다. 왜? 여러분 미국과 우리나라 달러 원화를 놓고 볼게요. 은행에 갔는데 여러분이 1억 원을 예치하려고 은행원 창구 보고 저 1억 원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은행 창구 직원이 선생님 지금 달러 예금 있고 원화 예금 있습니다. 어디다 넣으시겠습니까? 수수료 금리가 똑같습니다. 둘 다 1%예요 하면은 여러분은 달러에 맡기겠어요? 원화에 맡기겠어요? 당연히 달러에 맡기겠죠. 원화는 어디 가도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쓸 수밖에 없지만 달러는 전 세계 어디 가도 통용될 수 있는 기축통 아니겠습니까? 아주 안전자산이에요. 금리가 똑같다고 한다면 전 세계 어떤 투자자라도 기본적으로는 달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때는 어떤 때였느냐? 미국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이어가다가 한 차례 올리고 두 차례 올리고 앞으로 계속 올리겠다고 발언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나라와 금리가 똑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와 금리가 똑같아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달러로 미국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얘기고 자본이 유출되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지금 깜빡이를 튼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대출을 많이 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출을 좀 갚아 나가시라는 신호를 내보낸 거란 얘기죠.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아 미국 봐, 일본 봐, 유럽 봐 금리를 인위적으로 제로금리까지 낮췄잖아.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낮췄다는 얘기는 돈을 빌릴 때 금리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빌릴 때 그냥 무료로 빌린다는 얘기랑 다름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가 돈을 마구마구 빌려서 쉽게 써버리니까 소비가 일어나는 거고 소비가 일어나니까 나도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느냐. 미국과 일본이 금리를 낮춘 것처럼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추면 되잖아 라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발언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주열 총재, 우리나라는 제로금리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도 제로금리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린 제로금리 갈 수가 없습니다. 재정개혁, 구조개혁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은행이 과감하게 통화정책 못하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우리는 제로금리까지 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왜 한계가 있을까요? 일본도 제로금리, 미국도 제로금리, 유럽도 제로금리, 돈을 마구마구 펑펑 쓰게끔 대출금리를 낮췄는데 왜 우리는 제로금리 못 갈까?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원화 가지고 여행 가서 어디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원화를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쟤네들은 유럽도, 일본도, 미국도 유로, 엔화, 달러 기축통화거든요. 제로금리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주열 총재가 우린 그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우리나라는 제로금리는 못 가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금리는 올라가겠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저 이후로 금리는 계속 올라갔죠. 그죠? 예, 지금 1.75% 올라왔는데 자 보시면 작년 말에 이런 기사 또 썼습니다. 금융 불균형 해소 강조한 이주열 총재 11월 금리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표현하기를 지난해 12월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은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작년 6월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 점점 수면 위로 올라서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다. 작년 10월 달에 얘기한 겁니다.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위험이 점점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신호를 여러분과 제게 뭘로 보여줄 수밖에 없느냐? 행간을 통해서 알려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거를 좀 읽어보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관심 없다고 한다면 경기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주열 총재 발언이 나오면 무조건 좀 읽어보셔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주열 총재 외에 이 사람들의 발언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이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중앙은행장들, 그죠? 연준 의장들, 그죠? 전 세계 경제 대통령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대통령이었던 벤 버냉키, 그죠? 지금 이제 은퇴했고요.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았던 제닛 옐런. 이 두 사람은요 너무 인자하게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대통령 하는 것도 신기한데 경제 대통령. 그리고 지금 바통을 이어받은 제롬 파월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아주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벤 버냉키는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내가 헬리콥터를 타고서라도 돈을 마구 뿌려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라고 해서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돈이 너무나 메말라 버리면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니까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지 않느냐. 내가 헬리콥터를 타고서라도 돈을 뿌리겠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든 금리를 낮춰서 제로금리를 만들어서 시중에 돈을 풀 텐데 이 시중에 돈을 풀리게 되면 그 돈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일으켜서 어떻게든 경기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서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양적 완화, 양적으로 달러를 마구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조 5천억 달러를 풀었어요. 4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00조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 돈을 막대하게 풀어서 제발 돈 좀 쓰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경기가 하강했으니까 돈을 제발 제로금리로 퍼다 드릴 테니까 좀 쓰셔라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살아난 겁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경기밖에 좋은 데가 없어요, 현재.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았던 제니 옐런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당신이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퍼다왔지 않습니까? 미국 경기를 살리는 데는 아주 공헌을 했지만 이제는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정상화의 출구 전략이 바로 이 사람 전략인 거죠. 이제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이 사람이 제로금리까지 내리는 바람에 돈이 시중에 막대하게 풀렸고 시중에 막대하게 돈이 풀리는 바람에 돈이 돌고 돌면서 경기가 살아났는데 이제 경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 과열을 좀 시켜야 되니까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낮춘 금리 제로금리를 이제 올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출구 전략이에요. 출구 전략. 그래서 제니 옐런이 했던 일은 하나같이 다 금리를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상당히 배려심이 깊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올렸느냐? 이 할머니는요. 옐런 의장 2015년 5월달 기사죠. 올해 안에 우리가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발표를 한 거예요. 깜빡이를 튼 거예요. 우리 이제 금리 올리겠습니다. 대출자들 대출 갚아나가십시오. 금리 올라가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다만 2017년까지는 저금리를 유지하겠습니다. 금리를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발표를 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나라와 대만과 중국과 신흥 국가들을 위해서. 왜? 미국이 금리를 팍 올려버리면 아까 얘기했죠. 미국이 금리를 올라가 버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들이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측해서 미리 금리를 서서히 올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해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경기가 안 좋을 것을.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금리를 한 번에 올리지 않고 서서히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통을 또 지금의 변호사 출신인 제롬 파월이 받은 거거든요. 이 사람. 이 사람은요. 들어서자마자 미국 경기가 너무나 과열됐습니다. 상당히 경기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앞으로 단단히 올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안에 4번 올리겠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정말 4번 올렸어요. 미국이 금리를 팍팍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금리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제롬 파월이 최근에 어떻게 발언했느냐? 세계 석학들이 모였던 올해 초 전미경제학회에서 제롬 파월이 파월 의장은 지난 4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에서 이게 중요하죠. 연준은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면서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며 경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빠르고 유연하게 변경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표현해요. 우리 금리 올릴 겁니다, 내릴 겁니다 이렇게 표현 절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이제 행간의 의미를 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작년에 금리를 4번 올렸죠. 그래서 아주 급격하게 올렸는데 지금 하는 얘기는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면서 한마디로 그동안은 경기가 과열되니까 빨리 올렸는데 이제는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빨리 올리는 거를 좀 멈추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인내심을 가질 것, 경기가 더 성장할 때까지 좀 지켜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금리는 동결되겠구나, 멈추겠구나, 금리 인상이 정말 이제는 멈출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동결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기사도 반드시 읽어보아야 되겠지만 반드시 미국 연준 의장의 의도도 파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맞다는 얘기입니다. 연동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마크 파버라는 아주 유명한 투자 전략가가 본인의 책에 이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려놨더라고요. 너무 좋은 그림이라서 제가 오늘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크게 구성 요소가 4가지예요. 하나는 중앙은행을 비유한 이 물이 있습니다. 물. 중앙은행을 비유한 이 물이 뿜어내기 시작한다면 이 쟁반 그릇, 물이 고이는 유동자금이에요. 이 유동자금 안에 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 돈의 흐름을 방향을 누가 바꾸는가 가만히 봤더니 코끼리들이 바꾼다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코끼리가 막 밀고 있잖아요. 돈이 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코끼리들을 누구로 비유했느냐? 여러분과 저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 일반 국민들, 일반 전 세계 시민들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의지대로 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누가 있느냐? 몰입꾼이 있습니다. 몰입꾼. 이 몰입꾼을 누구로 비유했냐면 경제학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경제 기자로 비유한 겁니다. 이 몰입꾼이 어떻게 모느냐?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몰 거예요.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채권에 투자하세요. 지금은 경기 폭락 시기입니다. 지금은 안전자산에 투자하세요. 지금은 원자재가 뜨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 투자하세요. 아닙니다. 올해는 부동산이 뜰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하세요. 몰입꾼이 여러분들을 몰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코끼리들은 이제 한쪽 방향으로 쏠린다는 얘기예요. 본인 주관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제 돈을 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당시에 여기에 서 있던 사람은 돈벼락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예측하는 게 바로 경제신문 읽기인데 행여 여기에 서 있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디에 계셔야 되느냐? 이 반대에 계셔야 돼요. 반대. 왜? 돈은 항상 불균형이거든요. 일로 한참 몰렸던 돈이요, 여기가 너무나 많이 쌓이게 된다면 그 반대 방향인 소외된 곳으로 돈이 다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미리 예측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거나 돈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거기에 가지 마시고 반대 방향에 가셔야 된다. 이게 바로 작년, 재작년에 벌어졌던 일과 똑같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몰입꾼들이 많이 모는 바람에 재작년에 아주 호황인 줄 알았는데 작년에 완전히 폭락해 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는 게 자본주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죠? 예, 또 한 가지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사진은 뒷받침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분수대 사진이에요. 분수대. 예, 근데 이 분수대가 역시 돈의 흐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분수대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 돈을 쏟아내는 이 물로 비유할 수 있어요. 물이 공급이 되기 시작한다면 처음에 어디부터 쌓이느냐? 제일 꼭대기층부터 쌓일 수밖에 없겠죠, 물이. 그죠?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선진시장이에요. 선진시장. 한마디로 미국과 일본과 유럽이란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기축통화를 누군가는 제로금리를 만들어서 돈을 공급할 수 있는 위치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공급하는 국가들은 제일 먼저 돈을 공급하기 시작한다면 먼저 쌓이는 곳은 바로 유럽과 미국과 일본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돈이 쌓이고 나면요, 밑으로 또 흘러내릴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장이 바로 신흥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신흥시장. 그게 바로 우리나라, 대만, 중국과 같은 국가들. 그죠? 이 신흥시장까지 다 쌓이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버리면 돈이 주체를 못하고 그 밑으로 또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남미나 아프리카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반면에 돈의 공급이 멈춰버리면 어디부터 어려워질까요? 어디부터 메마를까요? 아래부터 메마르는 거예요. 아래부터. 그래서 남미나 아프리카나 제3시장이 먼저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뒤따라서 신흥시장,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안전자산인 선진시장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전 세계 자본주의예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그죠? 예. 우량 기업, 1등 기업, 2등 기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강남에 뜨고 있는지 강남 외곽이 뜨고 있는지 지방시장인지 판단하시듯이 아 그래 먼저 제일 좋은 시장부터 먼저 뜨고 나머지 온기로 퍼져나가는 거구나. 그리고 가장 어려워질 때는 외곽부터 어려워지고 나머지 중심이 그 이후에 어려워지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또 저 두 가지 그림만으로도 자본주의의 흐름을 좀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신문을 그냥 고지고대로 읽지 마시고 뭔가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해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신문을 오늘 이 순간 지나면 반드시 나중에 매경이 됐든 한경이 됐든 한 부 정도는 꼭 구독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구독하지 마시고 학습지 보듯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습지. 매일매일 들어오는 학습지를 내가 직접 공부하듯이 보셔야지 그냥 들어왔는데 안 보고 흘러가고 안 보고 흘러가지 않습니까? 1년 지나도 실력이 전혀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학습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전에 제임스 토빈이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 얘기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들의 유용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경제학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제일 좋은 매체가 바로 경제신문 읽기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지나면 좀 경제신문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신문 보실 때 시간을 어느 정도 잡는 게 좋으냐?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도 바쁠 때는 그냥 헤드라인만 있습니다. 바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될 때는 거의 한 2시간 정도 할애를 해서 신문을 따박따박 다 보거든요. 심지어 저는 이제 좀 강사다 보니까 자유로워요. 그래서 휴가를 가면 한 달 갔다 오고 그러는데 갔다 오면은 한 달치 신문을 배달시켜 놓습니다. 아예. 갔다 오면 한 일주일 정도 신문 정독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열의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일 보셔야 되는데 내가 좀 바쁘면 좀 미루고 헤드라인만 보시되 헤드라인 정도는 반드시 보셔야 된다. 헤드라인은 한 10분이면 보거든요. 요것들이라도 봐야지 내일 모레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냥 일주일 밀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다음 기사부터 보겠다 이어지질 않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은 좀 유동적이되 가급적 매일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린 거예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네. 그 질문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이 신문을 꼭 구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대부분의 문제가요. 한참 보시다 보면 다른 페이지를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를 보고 계시든지 아니면 자기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컴퓨터 보면 다른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볼 수가 없습니다. 환경 자체가. 그래도 신문이 배달돼 들어오면 책상에 그거 딱 하나 올려놓으면 그것만 읽게 되거든요. 그런 신문 습관을 좀 기르시는 게 좋겠죠. 종이 신문을 직접 구독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경 볼 때는 매경은 뭐 인터넷으로 보고 있고요. 매경 볼 때는 한경을 인터넷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건 상관없지만 일단은 신문 한 부 정도는 좀 구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질문들을 들어보니까 제가 좀 FAQ를 가져왔거든요. 예. 자, 이 얘기는 지금 드렸고요. 이거 어떻게 순서대로 나오셨네. 자, 매일 읽어야 합니까? 네, 매일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이 신문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스크랩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과거에 무식하게 종이 신문을 다 스크랩했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읽다가 요 기사 너무 마음에 든다. 요거 한 6개월 뒤에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 한다면 그거를 접어가지고 그냥 기사가 맨 위에 놓이게끔 한 다음에 차곡차곡 쌓아뒀습니다. 그게 스크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한 1년쯤 지나면 그거 다 꺼내가지고 다시 읽어봤거든요. 그때 했던 메모들, 그때 줄쳤던 것들 다시 읽어봤는데 이제는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이제는 앱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왔더라고요. 포켓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포켓. 뭐 우리말로 그냥 포켓 치면 나오고요. 뭐 플레이스토어나 뭐 애플에 들어가셔서 포켓 POCKET 치시면 그 앱이 스크랩 앱이에요. 스크랩. 신문을 그냥 포켓에다 딱 저장해 버리는데 너무 잘 저장하더라고요. 너무 편해요. 이건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핸드폰에다 넣어놓고 다니면서 평상시에 틈날 때마다 지하철에서 보고 있거든요. 지하철에서 신문을 쫙 펼쳐놓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저장한 스크랩만 따로 보는 편이란 얘기죠. 그래서 포켓 앱에 따로 스크랩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경제신문은 모든 지면을 다 읽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산업면 그리고 CEO 인터뷰 이런 것들 거의 안 봐요. 대부분 광고성 기사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넘겨버리시고, 그리고 경제신문에도 정치면이 있어요. 정치면도 저는 종합일간지 따로 보기 때문에 거의 보질 않습니다. 경제 뉴스만 담겨져 있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얘네들만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신문을 쓸데없는 걸 많이 보지 마시고, 특히 경제신문 안에는 섹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섹션들, 뭐 부동산 섹션, 무슨 섹션, 특집 섹션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광고예요. 그냥 다 버리세요. 읽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안에 쓸만한 광고도 거의 없거든요. 그냥 다 버리시고, 정치면 넘기시고, 국제면 보시고, 금융면 보시고, 증권면 보시고, 사설 논설 보시면 웬만큼 다 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종합일간지 경제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선중앙동아는 경제 섹션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겨레나 경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보 언론은 경제면이 좀 약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중앙동아를 보시는데 경제면을 따로 보신다면 사실은 웬만한 경제 주요 뉴스는 다 보신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경제신문 읽으려니까 너무 부담됩니다. 신문 자체가 좀 두꺼워요. 제가 그거 언제 일일이 다 읽겠습니까? 차라리 저는 지금 조선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중앙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경제 섹션만 볼래요?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예. 다만 폭넓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넓게 보려면 반드시 경제신문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경제 주간지 읽는 거 어떻습니까? 매경 이코노미도 있고 한경 비즈니스도 있는데 이런 주간지들은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할 때 딱딱한 걸로는 잘 배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신문이 딱딱해요. 그래서 내가 경제신문 읽기 전에 미리 주간지 신청해서 볼래요. 잡지.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잡지는 좋은 점이요. 신문은 매일매일 사실들을 보도하는 가운데 잡지는 그 주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한 주의 사건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지를 보시는 건 상당히 괜찮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잡지도 보시고 신문도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한다면 난 초보자입니다 한다면 잡지부터 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잡지. 그리고 네이버나 이런 거 좀 뒤져보시면 잡지 기사들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공짜로. 요것부터 출발하셔도 문제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설이나 논설 이거 읽어야 할까요? 색깔이 있다면서요. 색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셔야 돼요. 왜? 특히 초보자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설 논설을 거의 안 읽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 20년 전부터는 사설 논설 꼬박꼬박 봤죠. 그때 봤던 이유는 그 안에 색깔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뭘 주장하는지, 뭘 근거로 됐는지 저는 궁금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신문을 너무 오랫동안 읽어서 사설 논설을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안 봐도 제목만 보면 무슨 글인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일단은 보셔야 된다. 왜?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좀 보셔야지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사들 보실 때 사설, 논설, 오피니언, 칼럼들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 예. 경제신문 제대로 읽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예. 경제신문 보실 때는요, 외국어 공부하듯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어, 영어 공부하듯이. 경제 용어도 딱딱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스마트폰을 옆에다 놓고 신문 보실 때 용어를 좀 검색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검색도 잘 돼 있는 게 블로거나 이런 사람들이 잘 풀이해 놨거든요. 이런 거 같이 보시면 이해가 쏙쏙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폰 놓고 옆에서 검색해 보시면서 보시되, 그러면서 동시에 뭘 보셔야 되느냐? 경제 관련 서적과 경제 관련 보고서를 좀 보셔야 돼요. 예, 책을 볼 때는요, 책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서점의 베스트셀러가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신문 기사를 다루는 기자들은요, 기본적으로 경제책을 많이 읽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경제 섹션란에 금주의 신간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그 주에 가장 좋은 신간들을 소개하게 되는데 요게 겹칠 때가 있어요. 그 책은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선일보에서도 이 책을 소개했는데 한경에서도 이 책을 소개했다. 상당히 읽어볼 만한 책이란 얘기죠. 그런 책들만 한번 구매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책들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그러면 경제신문 읽기도 훨씬 수월해지고요. 그래서 경제신문이나 종합일간지 볼 때 주말마다 소개하는 금주의 신간, 이주의 신간 이런 것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보고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요, 그 안에 취지원들을 내보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취지원들이 있냐면 한국은행에 의하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의하면,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LG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취지원을 밝힙니다. 그 밝히는 보고서는 한마디로 보고서 내용을 추락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읽으시면 그 안에 정말 많은 근거들이 있는데 이거를 빨리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신문은 어찌 보면 정리해 주는 데는 딱 좋은데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그래서 보고서를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제목만 치시면 검색이 되시니까 그 보고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직접 보시길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보고서 읽기가 어려웠어요. 되게 딱딱했거든요. 근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마케팅 전략을 바꾸면서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보고서를 좀 쉽게 내라 했더니 다른 연구소들도 다 따라가더라고요. 지금은 보고서가 너무 쉽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읽을 수 있거든요. 이왕이면 보고서도 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경제 M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네이버 경제 M. 예, 지금 아마 네이버 치시고 들어가시면 스마트폰에 거기 보시면 뭐 뉴스, 게임, 영화 이런 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경제 M이라는 판이 있어요. 이거를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페이지에다 옮겨 놓으세요. 그러면 수시로 경제 M 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네이버가 픽해놨던 기사들만 쭉 읽으시면, 네이버가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가 편집을 정말 잘해요. 편집. 그러니까 어렵고 딱딱한 기사들은 다 버려버리고요. 정말 쉽고 읽을 만한 기사들을 잘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경제엠을 페이지를 깔아놓으시고 그걸 꾸준히 출퇴근 시간에 보시는 것만으로도 경제 실력이 팍팍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 혹시 이거 외에 또 나 그래도 또 하나 질문 있다. 이거 외에 질문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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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좀 길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 그 양반이 경제사를 정말 제일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왜 읽어야 되냐면, 그 책을 보면 경제 정책을 왜 이렇게 펼치고 경제의 흐름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지난 과거의 역사가. 근데 이 사람의 장점이 아주 위트 있게 아주 쉽게 써놨어요.
그래서 경제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책을 읽어보시면 경제의 어떤 큰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경제신문 읽기에 좋고요. 나머지 지류들은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신간이나 경제 기자가 뽑아놓는 이런 책들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큰 흐름은 제가 이제 그런 책들을 보서 알 수 있겠지만 나머지 이제 잔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좀 보셔야 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보고서, 그리고 경제 베스트셀러들 중에 보면 좀 쉽게 읽는 책들이 따로 있거든요. 책 내용의 품질과 관련 없이 그런 것들은 좀 찾아서 보셔야 되겠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신문 막연하게 읽는 것보다는 훨씬 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관련 책들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피터 린치의 책을 찾아보신다거나 강방천 씨, 이 두 사람 책이 아주 쉽고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워낙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본인 사례들도 아주 훌륭하게 담겨 있거든요. 투자 관련 책들은 피터 린치, 강방천, 경제 관련 책은 아까 얘기했던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그 외의 책들은 이제 보고서나 다른 책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제가 다음부터 강의할 때는 책 리스트 좀 뽑아 놓을게요. 오늘 이제 처음 또 들었으니까 그 리스트 뽑아가지고 저 신문 저 전화번호 적으신 분, 저분들께만 제가 추천한 책들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적으셨죠? 예, 그럼 괜찮겠죠? 예. 예, 자 그러면 또 질문은 이제는 없으시겠죠? 예. 올해 이제 황금 대지해가 시작됐는데 경제신문도 읽으시고 뭔가 또 재테크나 투자나 뭐 취업이나 여러 가지 기회들을 잡으시려고 하실 거예요. 올해 마음 먹으신 대로 다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강의로 다시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